남깅 1996년 1월 도시를 뒤덮은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며 거리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새해에 들뜬 분위기는 간데없고 스상한 정적이 감도는 밤이었다. 난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늦은 밤, 형사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가 지난 한 해의 피로를 풀고 새해의 평화를 만끽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를 든 형사의 얼굴에 옅은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난징경찰서입니다. 형사님, 저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형사는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게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방금 뭘 주웠어요. 혹시 사람 손가락인 것 같아요. 그 말에 형사의 표정은 굳어졌다. 피로에 지쳐있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광기로 변했다. 쿵!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모두들 비상이야! 한 여자가 사람 손가락을 주웠다고 신고했어! 그 한마디에 정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따뜻했던 차는 한순간에 식어버렸고 형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이 전화 한 통이 평온했던 새해의 시작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실종 신고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님을 그들의 숙련된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화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극도로 잔인하고 기이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황급히 전화를 건 여성의 주소를 물었다. 그녀는 화교로 근처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서둘러 출동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바람을 가리며 달리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난징의 밤거리를 찢어 놓았다. 형사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이 전화가 한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끔찍한 검은 봉투. 경찰차는 남경의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는 밤, 차창 밖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형사들의 얼굴은 표정이었다. 신고자의 주소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한 구석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복도에는 특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간혹 들려오는 작은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열리자 한 중년 여성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끔찍한 악몽을 보고 난 후의 사람처럼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들이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형사님, 제가 그걸 주웠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싱크대 옆 작은 식탁 위에는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마치 죄의 무게를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지만 형사들은 애써 무시했다. 그들의 직감은 이미 이 봉투가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교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야 청소를 나갔어요. 거리를 쓸다가 이 봉투를 발견했죠. 묵직하길래 누가 고깃덩이를 흘린 줄 알았어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봉투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지 않아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핏자국이 묻어있는 비닐 조각이 보였다. 봉투 안을 들여다본 형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곳에는 불규칙하게 잘려진 붉은색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었다. 마치 정육점에서 막 가져온 듯한 모습이었다.
집에 와서 물로 씻으려고 꺼냈는데 여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봉투를 향했고 그 시선에서 끔찍한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씻다가 세 개의 덩어리에서 손톱 같은 게 보였어요. 손가락이었어요. 사람 손가락. 그녀의 비명과 함께 형사들은 봉투 속 내용물을 쏟아냈다. 식탁 위로 쏟아진 것은 차가운 핏물과 함께 엉켜있는 무수한 살점들이었다. 살점들은 제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잘려 있었는데 마치 칼로 정교하게 난도질한 것 같았다. 그 핏빛 덩어리들 사이로 마디가 잘려나간 세 개의 손가락이 드러났다. 그 중 하나는 손톱이 뜯겨나가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다른 두 개는 첫째 마디가 잘려 있었고 그 단면은 너무나 깨끗해서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보였다. 형사들은 그나그제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들의 직감은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쳤다. 이 봉투는 단순한 고기 봉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살점으로 가득 찬 살인자의 끔찍한 예술품이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된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다. 하교로의 악몽. 수사팀 전원, 하교로로 출동하라.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형사들은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차를 뒤로하고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순찰차에 올랐다. 사이렌 소리가 남경의 고요한 밤을 찢어 발겼다. 그들은 단순히 시체 일부를 발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연쇄살인의 가능성, 그리고 시신의 여러 곳에 유기했을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시신 조각들을 찾아내고 범행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하교로는 이미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흰 눈이 덮인 기 위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이른 아침,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첫 번째 봉투가 그들의 악몽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그 봉투의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잔혹한 보물찾기를 시작해야 했다. 경찰들은 손전등을 들고 눈밭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시선은 쓰레기통, 길거리의 구석진 곳, 그리고 굴착기로 파헤쳐진 공사 현장의 흙더미 위를 훑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들의 표정은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니. 바로 그때 한 통의 무전이 그들의 절망을 깨뜨렸다. 하교로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미친 듯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굴착기가 멈춰선 공터 한가운데 흙더미 옆에 검은 비닐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눈에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불룩한 형태가 드러났다. 형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치 정육점에서 정성스럽게 썰어 놓은 듯한 깨끗하게 잘린 고기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숙련된 기술자의 솜씨였다. 공포는 이제 경외감에 가까운 오싹함으로 변했다. 소분유로 쓰레기 하치장에서도 봉투 2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이어지는 무전에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범인은 단순히 한 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곳곳에 돌아다니며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버렸다. 마치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혹은 그들의 수사망을 교란하려는 듯이.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 수색은 밤새 이어졌다. 새벽녘, 그들은 화교로 주변의 쓰레기 더미와 길거리 곳곳에서 계속해서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들마다 끔찍하게 난도질된 신체 부위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정교하게 잘려 있었고 무게까지 잰 듯이 일정했다. 범인은 미친 살인마이자 동시에 극도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해체 전문가였다. 눈밭 위로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범인이 남긴 끔찍한 암호 같았다. 형사들은 이 잔혹한 퍼즐을 맞춰 나가야 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너무 많고 그 조각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다. 화교로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살인자의 숨결이 서린 죽음의 현장이었다. 여른단도 질된 진실. 남경경찰서의 법의학실은 차갑고 고요했다. 하얀 조명 아래 놓인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는 검은 봉투들에서 수거된 수많은 살점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법의학 의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처럼 기이하고 잔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살점들은 마치 누군가 조각난 퍼즐을 맞추려는 듯 크기와 모양이 거의 일정하게 잘려 있었다. 이건 사람이 한 짓이라고 볼 수 없어. 한 법의학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확대경을 통해 살점의 단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고 매끄러웠다. 마치 숙련된 칼잡이가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훼손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부에 가까웠다. 경찰은 즉각적인 추리를 내놓았다. 범인은 외과 의사나 혹은 정육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해부학을 공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추리는 공포를 더했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만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데에도 능숙할 것이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범인은 시신을 2,000여 조각으로 나누어 유기하며 수사팀을 조롱하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하는 즉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은 여기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실종자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신의 특징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난징대학교의 기숙사 방에도 없고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경찰은 즉시 떼오 아이칭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다. 그녀는 19세의 난징대 신입생이었다. 그들은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 그리고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 한 줌을 찾아 법의학실로 보냈다. 법의학 의사들은 그 즉시 DNA 분석과 조직 검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법의학 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동일 인물입니다. 떼오 아이칭의 조직 샘플과 이 살점들은 일치해요.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2,000여 조각으로 찢겨진 시신의 주인은 바로 난징 대학의 여대생 떼오 아이칭이었다. 그녀의 잘린 살점들은 병원, 대학 캠퍼스, 공사 현장 등 남경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범인은 마치 하나의 퍼즐을 완성시키려는 듯 자신의 잔혹한 작품을 도시 전체에 전시해 놓았다. 경찰은 떼오 아이칭의 가족을 찾아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믿지 못했다. 그러나 떼오 아이칭의 오른쪽 뺨에 있던 작은 점, 모월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그들은 미친 살인자를 쫓아야 했다. 그러나 떼오 아이칭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녀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그녀가 왜 이토록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해야 했을까? 난도질된 진실은 그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 즉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떼오 조각난 시체, 도시의 캔버스. 떼오 아이칭의 신원이 확인된 후 수사팀은 더욱 광범위한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남경 시내 전역이 범인의 잔혹한 유기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남경 대학교 주변, 병원, 건설 현장 등 지난 며칠간 시신 조각이 발견된 모든 곳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수색팀은 마치 거대한 도시에 흩뿌려진 끔찍한 조각들을 찾아다니는 듯했다. 한 형사가 남경대학 부속병원의 쓰레기장 근처에서 여행 가방 2개를 발견했다. 다른 팀은 난징대학교의 체육관 뒤편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봉투를 찾아냈다. 봉투 안에는 0.6kg의 살점이 들어 있었다. 마치 범인이 무게까지 정확하게 재서 버린 것처럼 모든 조각들이 정교하게 분할되어 있었다. 이 끔찍한 발견들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있었다. 법의학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2,000여 개에 달하는 시신 조각들이 하나하나 분류되고 조합되었다. 이건 단순한 절단이 아니야. 이건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솜씨야.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는 소름이 돋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살점들은 단순히 잘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근육 조직, 뼈, 내장 기관들이 마치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조각들은 조리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의학 의사들은 끓는 물에 익혀진 시신 조각들을 발견했다. 테오 아이칭의 머리와 주요 내장 기관들은 끓는 물에 삶아진 상태였다. 심장, 간, 비장 같은 주요 장기들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다. 범인은 시신을 토막내고 익히고 심지어 일부 장기까지 가져갔다.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끔찍한 시긴을 연상시키는 행위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사람은 평범한 살인자가 아니야. 이건 살인자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야. 형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범인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끓는 물을 사용했다. 냄새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범인은 시체를 먹었을까? 아니면 다른 끔찍한 의식을 치른 것일까? 이 모든 끔찍한 발견들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살인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광기를 추적하고 있었다. 표 아이칭의 조각난 몸뚱이는 남경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캔버스 위에 그려진 살인자의 끔찍한 예술품이었다. 그리고 이 예술품의 밑그림은 바로 그녀의 순수하고 젊었던 생명이었다. 사라진 소녀의 마지막 날들. 교 아이칭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수사팀은 그녀의 삶을 조각내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마치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토막냈던 것처럼 형사들은 그녀의 기억과 흔적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그녀의 방은 조용했고 옷가지들은 가지런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돈된 모습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장수성, 마을 출신, 1976년 3월생, 1995년 난징대학교 정보관리 및 응용컴퓨터학과 입학. 그녀의 프로필은 지극히 평범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은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아이칭은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했어요.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죠. 그녀는 특별히 눈에 띄거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그러니 도면 아니었다. 오히려 명랑하고 활발한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수사는 그녀의 마지막 행적에 집중되었다. 1996년 1월 7일, 그녀는 고등학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평범한 생일 파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1월 9일, 실종 하루 전,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고
고향 친구와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틀 연속 평범한 일상이었다. 모든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1월 10일로 향했다. 그날 오전 기숙사에서 전기난로를 사용한 학생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류아이칭은 그 방의 반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질책을 당했다. 평범한 대학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수업에 빠지고 기숙사에서 쉬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오후 수업에 결석계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숙사에 남아있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홀로 기숙사를 나섰다. 그 뒤로 그녀의 행방은 요연해졌다. 수사팀은 목격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이 이어졌다. 밤에 칭따오르 쪽에서 르아이칭을 봤어요.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여대생들 사이에서 빨간 코트가 유행이었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목격자는 그녀의 특징적인 걸음걸이와 짧은 머리를 기억했다. 이것은 듀아이칭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형사들은 듀아이칭의 행적을 퍼즐처럼 맞춰가려 했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질 않았다. 질책을 당했다고 해서 왜 굳이 기숙사를 나섰을까?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 그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모든 것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젊은 여대생이 왜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는지, 누구의 손에 의해 이토록 잔인하게 난도질되었는지, 그 모든 답은 그녀가 사라졌던 그날 밤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결코 빛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궁 속의 용의자 수사팀은 듀아이칭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녀는 지방 소도시 출신의 신입생이었기에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았다. 그녀의 접촉 대상은 대부분 난징대학교의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들이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과대학 교수, 이대생, 심지어는 정육점 주인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경찰은 난징대학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교수, 학생, 교직원 약 2만 명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남경은 감시 카메라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탐문 수사뿐이었다. 형사들은 밤낮 없이 대학가를 누비며 때와 아이칭의 행적과 관련한 단서를 찾았다. 저희는 행동이 불량한 학생들은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더욱 내목해졌다. 형사들은 대학생들의 성적, 가정 환경, 심지어는 평소의 행동까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도 뚜렷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의 동기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때와 아이칭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원한을 살 만한 일도 누군가와 감정적인 갈등을 겪을 만한 일도 없었다.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일까? 수사팀은 여러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설은 성적 변태에 의한 살인이었다. 범인은 때와 아이칭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후 자신의 변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의학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인육 취식이었다. 시신 일부가 익혀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심장, 간 등 주요 장기가 사라졌다는 점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가설이었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가설은 장기 밀매였다. 그러나 장기 밀매 조직이 시신을 이토록 정교하게 토막내고 그것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유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다. 장기만 빼내고 시신은 통째로 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이 가설 또한 폐기되었다. 수사팀은 수많은 용의자들을 검거하고 신문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 명은 떼오 아이칭의 같은 과 학생이었고 또 다른 용의자는 그녀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그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범인은 극도로 냉정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신을 토막내고 끓이고 도시 곳곳에 유기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수사팀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한 범행을 저지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고 사람들의 뇌리에 끔찍한 악몽으로 자리 잡았다. 멈춰버린 시간. 수사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 떼오 아이칭의 사건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수사팀은 미로의 모든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출구는커녕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다. 도시 전체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칵 뒤집혔지만 범인은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 사건 현장에는 지문도, DNA도, 심지어는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더욱 절망적인 것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떼오 아이칭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녀는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애정 문제나 금전적 갈등도 없었다. 마치 범인이 무작위로 그녀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평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토록 끔찍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난징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기를 꺼려했고 대학가는 늦은 밤이면 인적이 끊겼다. 괴담들이 도시를 휩쓸었다. 범인은 아직 난징에 있다. 범인은 떼오 아이칭의 몸을 먹었다는 등의 소문들이 난무했다. 경찰은 언론의 압박과 시민들의 불안감 속에서 점점 무력해졌다. 수사팀은 수십 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지만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을 뿐이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팀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말을 내뱉었다. 모든 형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 있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수많은 밤을 새웠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떼오 아이칭의 시신 조각들은 발견되었지만 그 조각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여전히 닫힌 책이었다.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잠정적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형사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종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떼오 아이칭의 억울한 죽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잘린 몸뚱이와 밝게 웃던 생전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렇게 1996년의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찾아왔지만 떼오 아이칭 사건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의 흔적을 남긴 채 남경의 역사 속에 얼어붙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떼오 아이칭의 영혼은 여전히 이 도시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만이 모두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미제 사건 타일은 두꺼운 서류철로 묶여 경찰서 깊은 곳에 보관되어 진실은 영원히 봉인된 채
아무도 열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12년) 후 망령의 속삭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다. 1996년의 끔찍한 겨울은 난징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네오 아이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도시의 어두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공포를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2008년,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희망을 안겨주었다. DNA 감식 기술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증거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난징 경찰은 이 기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네오 아이칭의 아버지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그들은 12년 전 발견된 시신 조각들과 함께 남아있는 미량의 DNA를 분석하여 범인의 단서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인터넷, 이 거대한 가상세계에서. 2008년 5월 28일, 중국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바이두 틴바에 네오 아이칭이라는 주제의 글이 갑자기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을 섬뜩했다. 네오 아이칭, 정말 많이 보고 싶다. 편의 실험.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12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있던 사건을 갑작스럽게 상기시키는 이 글은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글을 쓴 아이디는 융영칭21786이었다. 그리고 글을 올린 직후 그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재빨리 숨어버린 것처럼. 온라인은 즉시 들끓기 시작했다. 이건 범인의 고백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가? 12년 만에 나타난 범인인가? 사람들은 흥분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12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드디어 실마리를 드러내는 듯했다. 특히 이 글이 올라온 시기는 중국 전역이 스촨성 대지진 구조활동으로 들썩이던 때였다.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이 짧은 글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또한 이 글을 주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그들은 글을 올린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IP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치 범인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숨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 한 문장은 그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범인의 끔찍한 자기만족이었을까? 네오 아이칭의 망령이 다시 한번 이 도시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12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남경 시민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 작은 불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인터넷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었다. 블랙마스의 끔찍한 가설 바이두 틴바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 사라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6월 19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인 텐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게시물이 올라왔다. 블랙매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이 올린 이든 덩강 내가 애치웅하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블랙매스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시신의 훼손 방식, 유기 장소, 그리고 사라진 내장기관에 주목하며 기존의 수사 가설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가설을 제시했다. 다와이칭은 죽어서 범인의 음식이 되었다. 이 한 문장은 인터넷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는 그래서 헤비메tal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취향과 내장기관이 사라진 점을 연결시키며 범인이 식인 취향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메스에 따르면 다와이칭은 평소 좋아하던 헤비메tal 음악을 통해 범인과 알게 되었고, 범인은 어린 시절에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비틀린 성욕과 해체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범인이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끔찍한 의식을 치르는 예술가 같은 존재라고 묘사했다. 시신을 수천 조각으로 자르고 내장을 꺼내 익히는 행위는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닌 자신의 끔찍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종의 의례라는 것이었다. 이 가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듯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블랙메스의 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건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시신이 익혀진 이유가 설명되잖아. 이 사람은 범인일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세부 사항을 알지? 그의 글은 단순히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분위기를 초현실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헤비메tal 음악, 비틀린 살인 방식 같은 키워드들은 마치 헐리우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로 인해 다와이칭 사건이 시작했다. 난징의 유력 신문인 모던 익스프레스는 2008년 5월 24일 난징대학 시신 토막 살인 사건과 인터넷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블랙메이스의 글을 비중 있게 다뤘다. 블랙메이스의 글은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기이하게 만들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이 끔찍한 가설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사람들은 블랙메이스가 범인 본인이거나 최소한 범인과 매우 가까운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블랙메이스는 더 이상의 글을 올리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는 그저 하나의 추측을 던져놓았을 뿐인데 그 추측은 12년 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어둠 속의 추적자들, 블랙메이스의 끔찍한 가설은 남경 경찰청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미제 사건 파일은 먼지를 털고 다시 수사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12년 전에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 사건은 오직 몇몇 형사들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경찰은 블랙메이스의 IP를 추적했지만 결국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프록시 서버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블랙메이스의 글은 멈췄지만 그가 일으킨 파장은 멈추지 않았다. 디오 아이친 사건은 이제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집단적 망상이 되었다. 수많은 아마추어 탐정들이 온라인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기괴한 가설들을 내놓았다. 악마 숭배 의식설, 연쇄살인마의 첫 범행설, 심지어 시간여행자의 살인설까지 등장했다. 진실과 거짓, 추리와 망상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기이한 인물이 등장했다. 자신을 붉은 분쇄기의 주인, The Master of the Red Grinder 이라 칭하는 한 남성이었다. 그는 띠오 아이칭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난징 경찰서 소속의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말하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띠오 아이칭의 부모님은 12년 만에 찾아온 희망에 들떴다. 그들은 남성이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들의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그녀의 성격,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에 대한 기억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붉은 분쇄기의 주인은 섬세하고 집요했다. 그는 사건의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범행의 퍼즐을 직접 맞춰보려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의 질문은 속거나 점점 더 끔찍하고 기괴해졌다. 그는 떼오 아이칭의 시신이 발견된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특히
끓여진 시신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부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끔찍한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정체가 탄로났다. 남성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끔찍한 사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한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된 남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나는 단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떼오 아이칭의 죽음에 대해 소름 끼치는 흥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떼오 아이칭 사건이 이제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병적인 호기심과 뒤틀린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상이 되었다. 온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가설들, 그리고 붉은 분쇄기의 주인과 같은 모방범들의 등장은 수사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는 이제 진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의 늪에서 헤매게 되었다. 12년 전 범인이 시신 조각들을 도시 곳곳에 뿌렸다면 이제는 거짓 정보의 조각들이 인터넷 곳곳에 뿌려지고 있었다.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수사팀과 대중을 조롱하고 있었다. 떼오 아이칭의 영혼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끝없는 미로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태미 터우님. 끝없는 미제 사건. 2008년의 소동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가 서서히 꺼져갔다. 블랙매스의 가설과 붉은 분쇄기의 주인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추측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언론은 다시금 사건을 보도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가설들만 난무하는 상황은 곧 대중의 피로감을 불러왔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이슈로 옮겨갔고 떼오 아이칭 사건은 다시금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건은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일부 형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계속했고 2010년에는 난징 출신의 한 남성 쉬 씨가 경찰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1996년 당시 자경단원이었는데 떼오 아이칭이 시신 일부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장수성 장씨 출신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까? 그의 증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소시효의 개념을 초월했다. 중국 형법상 2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떼오 아이칭 사건은 그 잔혹성과 파급력 때문에 특별히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어디선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의사일까? 정유업자일까? 아니면 평범한 대학생이었을까? 수많은 가설들이 난무했다. 범인은 장기 밀매 조직원, 범인은 정신분열증 환자, 범인은 성적 변태자, 범인은 해부학에 정통한 교수, 범인은 다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 그러나 이 모든 가설들은 끝내 증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파일을 덮었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꿈틀거렸다. 떼오 아이칭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심겨진 잔혹함과 광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씁쓸한 결말로 끝난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범인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심리를 가졌을지에 대해 추측만 할 뿐이다. 그의 행동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증거 분석 방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 먼 미래에
DNA 분석이나 새로운 수사기법을 통해 떼오 아이칭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범인은 여전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평범한 얼굴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날 밤 떼오 아이칭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행위를 기억하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떼오 아이칭 사건은 끝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난징의 겨울밤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다.